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봄 내음을 가득 머금은 꽃들이 피어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봄철 건강식들 즐길 생각에 더욱 마음이 들뜨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에 좋은 건강식도 마음껏 즐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구강 건강도 챙기고요. 좀 더 효율적인 치과 검진을 위한 꿀팁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대전 선치과병원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강나라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나와 계시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진료 과목 중에 하나가 치과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또 구강 건강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는데요. 구강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보여지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 네, 그게 제일 이제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이다. 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아픈 거죠. 뭐 음식을 제대로 잘 못 먹는다든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아프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증상이다,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입에 침이 마르거나 침을 잘 삼키지 못하는 이것도 구강 건강의 적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노화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습관이 잘못됐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강 건강과는 상관이 없는 증상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치아 건강, 구강 건강과도 영향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증상들을 가장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양치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까? 네, 칫솔질이 가장 기본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칫솔질을 잘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플라그라고 하는데요. 그런 플라그 같은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게 되면 잇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칫솔질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많은 분들이 이 양치질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부분들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OX로 지금 앞에 계신 판으로 정답을 알려주시고 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예전에 과거의 어르신들이 이걸로 이 구강관리를 하셨잖아요. 치약 대신 소금으로 양치를 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요. 예.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이제 치약이 없을 때는 소금을 쓰니 뭐 이렇게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치약처럼 이제 그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약제라기보다도 어떤 치약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소금이라는 게 우리가 생리식염수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물 1리터에 9g 정도의 아주 0.9%의 아주 낮은 농도의 식염수가 우리 몸하고 똑같은데 염도가.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제 죽염이라든가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쌓아놓고 손가락으로 하는 건 너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그 배추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 뿌리면 이렇게 물이 쫙 빠지는 것처럼 잇몸을 너무 건조하게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부어있던 잇몸에는 이제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은 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너무 건조하게 하는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약을 사용한 양치 대신에 구강 세정제로만 세척을 해도 괜찮은가? O일까요? X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 아니, 많은 분들이 바쁘시면은요, 양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구강 세정제로 또 이렇게 양치를 하고 가기도 하시잖아요. 이게 어쩌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항상 자주 그러는 건 좋지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원래 칫솔질은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에 2번 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는 3번 하라고 막 해놨지만 저희도 이제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입안이 안 좋다는 거랑 구강 세정제를 쓰기도 하는데 저희가 자동차 윈드 브러쉬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꼭 솔질을 해야
지저분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냥 물만 아니면 세정제만 한다고 해서 치아 표면에 묻은 그러한 물질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쓸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쓸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이 창문을 닦을 때 워셔액만 뿌려서는 안에 바깥에 있는 이 표면에 이 더러운 것들 닦지 못하는데 와이퍼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깨끗하게 닦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왠지 칫솔질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로써 양치질은 양치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올바른 양치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올바른 양치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저와 함께 올바른 양치 방법을 배워볼까요? 먼저 내게 맞는 칫솔을 골라볼까요? 칫솔 헤드의 크기는 어금니의 2~3개가 적당합니다. 치주 질환의 환자가 아니면 미세모보다 일반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칫솔 모량이 많아야 닿는 면적을 꼼꼼하게 닦아낼 수 있고 모가 부드러워야 치아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는 잇몸에서부터 45도 각도로 넣어서 손목을 회전하듯이 닦아주셔야 합니다. 치석이 잘 생기는 앞니 안쪽은 칫솔을 세로로 세워서 치아 하나씩 닦는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세요. 지금까지 양치질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양치질 후 플라그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첨단 칫솔은 돔 타입의 모양의 작은 헤드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치아면과 치아 사이의 작은 공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양치질이 끝난 상태에서 잇몸에서 치면으로 마사지하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은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치간이 넓으면 넓은 것을, 좁으면 얇은 것을 사용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는 방법은 직접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소리, 치면을 스치면서 닦이는 느낌이 든다면 맞는 사이즈입니다. 치간 칫솔을 불편해서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 유연한 실리콘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품이 유연하여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고 치간과 치간 사이의 접근성이 편합니다. 잇몸 사이에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잇몸이 약간 부어 있을 때 사용하셔도 좋은 치간 칫솔입니다. 치실의 종류는 이렇게 손잡이 치실과 일반 치실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손잡이 치실은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하기 편한 상태로 되어 있고 손잡이를 잡고 치면을 타고 내려가면서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어금니 사이를 닦을 때는 치실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치를 맞추고 반대쪽 치아로 누르면 딸깍하고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잇몸을 닦는 브러쉬입니다. 잇몸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잇몸과 치아 사이의 공간이 깊어지는데요. 이를 치주낭이라고 합니다. 일반 칫솔로는 치주낭을 닦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잇몸 브러쉬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쑤실 전후 사용하는 구강관리 용품은 치약 없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올바른 양치법, 꼼꼼한 구강관리로 소중한 우리 치아 오래오래 쓰세요. 네, 청결한 구강 관리를 위해서 치아, 칫솔뿐 아니라 이렇게나 많은 도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정말 다양한 도구를 봤는데 여러분도 방금 보신 올바른 양치 방법 영상을 통해서 구강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강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가 이 구강 건강과 관련해서 또 꼭 알아야 돼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약을 드시는 네.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또 젊은 분도 약을 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먹는 약이 치과 치료할 때 어떠한 다른 부작용이나 또는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야지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기 전에 치과 의사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다른 부작용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복용하는 약 때문에 구강 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건 사실 좀 잘 모르기도 했었고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치아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또 복용하는 약들이 한두 가지쯤은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좀 염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치과 이 구강 건강 관련한 그 질병이 있어서 또 이렇게 치료를 하러 가실 때 내가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라고 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약이 있을까요? 네, 저 대표적인 약은 네.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드시는 우리 흔히 아는 아스피린. 예, 그러니까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받았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저희가 이제 혈액을 묽게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피가 잘 안 벗게 하는 그런 제품을 쓰게 됩니다. 네. 종류는 한 20가지 정도 있는데 많이 있네요. 예, 저희가 대부분 많이 아시는 거는 이제 베이비 아이스피린이라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약이 제일 대표적인데 그 약을 한번 드시면 그 혈소판이라는 것이 21일 동안은 기능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스케일링을 한다든가 네. 뭐 발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혈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게 그러네요.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때 이제 네. 혈액순환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약은 본인이 꼭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처방전을 꼭 갖고 계셨다가 네. 치과에다 내시면 그 약마다 뭐 하루를 끊어야 되는 약도 있고 일주일을 끊어야 되는 약도 네. 있고 뭐 닷새를 끊어야 되는 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네. 이제 치료하고 나서 뭐 혈전이 다시 생겨서 예, 혈전이 생기면 이제 뭐 머리로 간다든가 폐로 간다든가 뭐 다리로 간다든가에 따라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끊었는데 그걸로 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면 오히려 서로한테 좀 미안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제일 꼭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되는 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심장약이나 아스피린 외에도 또 알려드려야 할 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연세가 여자분들 같으면 폐경기 이후에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네. 예,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수명이 80세 넘어가시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드시게 되는데 골다공증 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 중에 이제 비스포스페이트 같은 계열의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이제 뼈를 좀 흡수를 더디게 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넘어졌을 때 고관절이 부러진다든 그런 건 네.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치아가는 뼈 치조골 생성이 느리게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골수염 같은 이런 네.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왠지 골다공증 약이라고 해서 치아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골다공증 약이 처음 만들어진 건 2003년부터 이런 네. 보고가 됐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이라 그러면 다 좋은 점만 네. 생각하지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긴 뼈, 뭐 다리뼈라든가 그런 뼈들은 이 재생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 골다공증 약이 우리가 골을 파괴하는 세포를 기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치조골에도 흡수를 덜하게 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썼는데 그 반대로 골을 흡수하는 그 세포가 골을 만드는 세포한테 연락을 줘야 되거든요. 네. 여기 청소를 다 했으니까 새로 와서 뼈를 만드세요 해야 되는데 그 연락이 안 돼서 오히려 옛날 뼈만 많이 있고 네, 새로운 네. 뼈가 안 생기기 때문에 네. 특히나 발치하고 나서 이제 네. 새로운 뼈가 생겨야 되는 그런 부위들은 네.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네. 됩니다. 그렇다면은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네.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치과 치료를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진 않고 이제 골다공증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 아닌 다른 계열의 약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골다공증 약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수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치과 치료하기 전에 미리 골다공증 약을 먹기 전에 치과 치료를 미리 해서 예방적으로 발치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수술해야 되는 그 부분을 미리 치료하고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 그런 골괴사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 치과 치료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비스포스포네이드, 제가 얘기하기에도 약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운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일일이 다 외우기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처방전을 네. 요즘에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 찍은 거 다니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터넷에 앱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관하는. 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드시는 약이 일단은 뭐 어떤 약이든 간에 잘 모르시더라도 네. 항상 그 처방자를 가지고 계셔서 네. 이런 약을 내가 먹고 있다라는 걸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보가 궁금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도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환자 안전 뭐 보고 학습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에 대해서 정보가 있는 사이트들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병원 가시기 전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구강 질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치아나 혹은 잇몸병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이 다양한 구강 질환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중에 알약을 못 먹는 게 이 네. 치아와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치아라기보다는 네. 구강 내 기능에 문제가 구강 있다 기능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알약을 못 먹는다는 게 이제 밥은 잘 먹는데 알약 같은 거를 잘 못 삼킵니다.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넘어갔는데도 어머니들이 항상 그 절구 같은 걸 들고 다니시는 거죠. 알약을 못 먹어서 우리 가루로 만들어서요. 예, 본인이 직접 갈아서 먹이겠다. 그런 분이 있으신데 이제 대부분 말은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큰 애가 알약을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침 삼키는 방식이 저희가 정통적으로 삼키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삼키는 거죠. 보통 저희가 침 삼킬 때 입천장에 혀를 대고 네. 꼴깍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음압으로 잡아 당겨서 침을 삼켜야 되는데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혀를 밖으로 내는 거죠. 이렇게 애기들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밥 먹을 때 쩝쩝거리고 밥 먹지 마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침 삼키는 게 반대로.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도 물을 항상 두고 밥 한 숟갈 먹고 물 먹고. 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알약을 잘 못 먹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당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유아기 때 혀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늘어져서 이렇게 잘 못 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인이 돼서 아니면은 유아기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드린 그 습관이 문제인 친구도 있고요. 예. 근본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영유아 검진을 하긴 하는데 네. 수유할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아기 젖 먹인다든가 할 때 30분 이상 아기가 잘 못 먹는다든가 몸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난다든가 이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까 연화작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혀라든가 입술에 붙은 그 인대가 있거든요. 네. 그 인대가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면 빠는 작용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삼키는 것도 잘 못해서 이제 그거를 미리 이제 치료하고 발견하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기다, 아주 어린 아기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레이저를 이용해서 솔소대를 이제 잘라주고요. 네. 근데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면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제 한 달 정도는 그 부위가 자시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은 살이 안 생기게 해서 하면 이제 아기들이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빨리 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혹은 아직까지도 이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는 증상이 있어서 내가 혹시 이 혀 유착증이 아닌가라고 네.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혀 유착증 중에서도 보니까요.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던데 요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구분하는 거는요. 입을 최대한 벌리고요. 네. 혀를 들어보세요 해서 네. 입 벌린 거에 50% 이하로 혀가 안 올라가면 혀가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이제 치료를 혀 유착증이다 네. 하는데 전방이랑 후방은 사실 이름은 그렇게 붙여놨지만 네. 전방은 그냥 그러니까 혀를 보시면 설소대라고 아주 하얀 부분이 혀에 딱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경우는 이제 그 설소대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안 올라가는 거고 네. 만약에 후방은 사실은 저 뒤쪽에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근육이죠. 설소대도 있고 근육 자체가 우리가 혀 안에는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혀를 위로 드는 근육이 너무 힘이 세서 힘이 약해서 못 올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후방 그 혀 유착증이라고 네. 그러고 전방 혀. 그래서 아기들은
그 후방설 유착증을 이제 치료하기가 힘드시니까 네. 전방에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나 이런 걸로 일단은 분리를 해주고 네. 좀 크는 걸 보고 네.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도록이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미리 원고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입을 벌려서 숨을 쉬는 게 부정교합을 유발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요즘 이제 어머니들이나 이제 치과에 오시면 봄이나 이럴 때면 다 우리 집에는 비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그래요.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서. 원래 이제 코가 하는 일이 원래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얘기하실 때는 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만 입천장이 덜 자란 아까 얘기했지만 혀가 유착증이 있어서 네. 혀가 하루에 저희가 침을 한 700번 정도 삭히거든요. 네. 그러면 삼킬 때마다 혀가 입천장을 이렇게 넓혀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위턱이 자라는 시기고 유치원 때는 머리가 성장이 끝나고 네. 아래턱은 중고등학교 때 성장이 끝나게 되는데 네. 초등학교 때가 제일 위턱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침 삼키는 게 문제라든가 아니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서 네. 위턱이 안 자라게 되면 네. 부종교합 특히나 덧니라 그러죠. 네. 그런 게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좀 답답해서 네. 코와 함께 입으로도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정교합이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정교합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좀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원인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죠. 네. 위턱이 자라는 시기에는 좀 더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코로 숨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거죠. 혀 운동하는 연습하고 그다음에 위턱을 자랄 수 있는 장치를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턱을 자랄 수 있게 하면 뭐가 좋아지지 하지만 실제로 좋아지는 부위는 코 속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리고 숨 쉬는 친구들은 그 위턱을 넓히는 장치를 사용하면 훨씬 코로도 숨 쉴 수 있고 네. 부정교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 화면에 있는 처럼 저런 장치를 입 천장에다 끼우는 건가요? 아니면 아래에다 끼워서 장치를 입 천장에다 합니다. 끼우고 예, 이 끼워- 안에 그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거군요. 저기 보시면 이 가운데 돌리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자동차 펑크나면 이렇게 돌려서 네,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저 부위 가운데 부위가 붙어 있다가요. 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면 벌어지는 거군요. 네 번 돌릴 때마다 1mm씩 벌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입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위턱을 네. 크게 원래 해줄 수 있도록? 위턱이 이제 오른쪽 위턱, 외턱이 둘이 붙어서 네.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성장기에는 완전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런 장치로 넓혀주면 네. 코 속이 넓어지고 위턱도 넓어져서 어머니들이 이제 교정할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이를 뽑고 교정하자 하는 게 제일 싫은데 네.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위턱을 넓혀주면 가능하면 네. 치아를 밟지 안 하게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정 장치로도 부정교합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성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위턱이 크는 과정에서 교정 치료하는 거랑 이제 아래턱은 중고등학교 때 끝난다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다 끝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술 교정이죠. 수술을 해서 교정하는 거군요. 교정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되죠. 수술은 무슨 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하면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우리 쌍꺼풀 수술처럼 네. 턱 교정 수술이 원래 정확한 얘기인데 네. 일반적으로 쓰는 말 때는 양악 수술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 양악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정교합을 네. 이렇게 바로잡는 수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네. 척추뼈가 완전히 성장됐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아니면 네. 손바닥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성장판. 이 친구가 네. 완전히 키가 다 컸는지, 아래턱이 계속 자라고 있는지를 네.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자 학생들 같으면 고등학교 1, 2학년, 뭐 남학생 같으면 대학교 갈 때쯤 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나이보다는 신체 나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구강 건강과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치료하는 거는 지금까지 뭐 100년 동안 저희가 치과라는 과학이 생겼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제 예방적인 측면을 미리 해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 또는 치아가 보통 저희가 유치가 나는 게 2살 전에부터 나거든요. 그다음에 영구치는 6살 정도에 나니까 특히나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녀야 되니까 그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주시는 게 제일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치아를 가지고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더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원장님 덕분에 이 구강 건강 그리고 이 치아에 대해서 이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